요즘에 나오는 소위 카카오 때리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지적사항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를 진행하는 최상욱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바쁜 기업을 꼽으라면은 아마도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섹터를 담당하시는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기업을 한번 완전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플랫폼 게임 담당하고 있는 김소혜입니다. 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 문어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겠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부를 분해해서 보면 좋은지 그렇게 간단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죠. 매일매일 아마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 기업들이 어떤 쪽에서 이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어떤 게 좀 핵심 성장 동력인지는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일단 두 회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코어 비즈니스는 광고와 커머스 사업입니다. 두 회사 모두 인터넷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 시장, 이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지금 확대시키고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메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의 기본 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계시고 카카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비즈니스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한참 수익화를 가속화시키는 구간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웹툰 서비스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모두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이 웹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시장 그리고 미국 그 유럽권 시장까지도 로컬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진출이 되어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은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간편 결제 시스템을 아마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거예요. 지금 간편 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단 거래 확장 구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중개한다거나 아니면 전달한다거나 하는 식의 이제 사업 강화가 곧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광고하고 커머스는 공통이고 네. 그리고 웹툰도 공통이고 근데 광고 커머스가 좀 코어 비즈니스라고 약간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두 회사를 하는 일이 좀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럼 거의 비슷한 회사냐 그쵸.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두 회사가 그러면 혹시 사업부들 중에서 좀 힘을 쏟는 사업부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기업들에게 좀 더 소위 호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사업부별로, 그럼 회사별로 어떻게 좀 더 힘을 쏟는 부분이 어딘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검색 엔진 기반의 그 점유율이 굳건하게 1등입니다. 아마 다른 검색 엔진 사이트를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네이버를 통한 그 검색 엔진 지배력을 기반으로 사실 광고 숫자라던가 아니면 커머스 숫자로의 파생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쇼핑 검색 광고와 그리고 네이버의 그 커머스 매출은 거의 유사하게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약 20% 전후로 나타나고 있는 것과 다르게 네이버의 커머스 사업의 성장률은 40~50%에 육박할 정도로 2배 이상이 높죠. 이렇게 높은 성장세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검색 엔진 기반의 그 충분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검색을 시작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고 다시
재구매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이나 뉴스플로우가 굉장히 많지만 아직까지 네이버의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견인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네. 커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내 커머스 시장에서 얼마나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지와 네. 그리고 국내가 아닌 일본과 해외 시장에서 커머스 사업에 대한 진출과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이런 뉴스플로우나 모멘텀 그리고 실적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네이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사업이 다양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이 다양합니다. 사실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완전 이제 새로운 신규 영역에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그 플랫폼 기반으로 수익화를 성공시키는구나를 입증시켰기 때문에 그런 기업 것 가치가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것 네네. 같은데 그만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택시를 유용하게 잡고 유용하게 호출해서 탈 수 있게끔 해준 이제 택시 비즈니스나 대리운전 비즈니스 그리고 뭐 택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차 항공 예약 서비스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계의 모든 사업 부분을 다 수직 계열화해서 완성을 M&A로 시켰습니다. 이제 영상 제작 부분도 있고요. 기획사, 매니지먼트 회사들도 있고요. 콘텐츠를 소싱을 할 수 있는 웹툰 사업부, 스토리 사업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카카오는 사실 너무나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카카오 기업 가치에 저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서 뭔가 확장성을 나타내고 거기서 실적 기여가 나타나는구나가 나타나면 카카오의 기업 가치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별로 더 좀 뜯어보니까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제 개인 서비스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요즘 스마트 스토어에 뭐 요가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웃음 치료, 뭐 어린이 교육 같은 거 그런 서비스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은 그러니까 가수들 굿즈를 직접 제작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팔아서 월급 이상의 수입을 올리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엔 저는 그래서 굿즈 같은 것만 제품만 팔린 줄 알았는데 좀 알아보니까 서비스나 강사, 교육, 강의 이런 것도 전부 스마트 스토어에 팔려가지고 거기가 그 플랫폼 수수료가 거의 없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많은 그런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들어가면서 스마트 스토어가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뭐 코로나 이전과 후에 좀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그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제 신규로 창업하거나 개설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 굳이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제 입점을 하지 않고 네이버나 다른 이제 커머스 사업자들의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로 개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숫자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정상화가 된다라고 해도 전염병이 정상화된다라고 해도 이 구조는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았던 다양한 제품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한번 구매를 해봅니다. 네. 해보니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하는 패턴이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은 사실 이제 너무 유용한 툴과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플랫폼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국내 이 온라인 시장의 커머스 사업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작가님과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써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사실 플랫폼이라는 게 앱스토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백화점에 납품할 때도 그렇고 다 플랫폼 비를 소위 유통 수수료 차원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빵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컨텐츠나 제품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가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물결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열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기업들의 네이버하고 카카오 사업부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정리했는데 그럼 이런 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바라봐야지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사업부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은 그 부분 가치를 합산한 이런 SOTP, 부분 가치 합산 가치 평가 방법을 대개 적용을 합니다. 뭐 네.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마다 다를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의 이제 사업 부분의 적정 가치와 적정 멀티플을 적용을 하고 그 가치를 최종 합산한 가치로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둘 다 동일하게 광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업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에다가 제가 이제 부여할 수 있는 목표 기대값 그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죠. 네. 이제 보통 그러면은 목표 멀티플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다른 회사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평균값을 내고 있는지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제가 더 성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평균값에도 더욱더 할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장률이 높으면은 멀티플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은 회사별로 혹시 밸류에이션 뭐 표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 먼저 봐주시면은 사실 카카오의 광고 수익과 커머스 실적을 내고 있는 이 톡 비즈니스 부분의 가치에 저는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PER에 10% 할증을 적용을 했어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다른 바이두나 여러 광고 기업들 대비 카카오의 실적 광고 숫자는 40%, 50%로 훨씬 그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10% 할증 적용을 한 숫자가 이제 톡 비즈니스의 가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빌리티 사업부, 그리고 상장한 게임즈 사업부, 뱅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그 시가총액에서 지금 할인한 수준으로 기업 가치를 반영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재팬, 일본에서 웹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카카오 재팬 비즈니스도 거래액에 그 적용할 수 있는 목표 배수를 부여해서 저희는 1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 카카오 엔터나 아직 카카오 뭐 많은 자회사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실적을 아직 뚜렷하게 내고 있지 않은 사업부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이익도 당연히 안 나는 사업부도 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투자자들마다 저희가 중점을 둘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산정표에 애드를 할 수 있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감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카카오 밸류에이션 표를 보면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톡비즈가 일단 제일 큰 거는 맞고 네. 그리고 뱅크하고 페이를 좀 묶어서 그냥 핀테크라고 한다면은 그런 핀테크 부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얘기하셨던 웹툰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피코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웹툰 비즈도 꽤 큰 비즈니스이고 그리고 게임이랑 엔터를 좀 묶어서 그런 약간 보실 수도 게임 있죠. 엔터 묶어서도 그렇죠. 볼 수가 네. 있는데 그렇게 네. 나누면은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아까 또 이외에 뭐 두나무 지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네. 모빌리티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카카오 얘기를 하면은 요즘에 나오는 소위 카카오 때리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긴 한데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카카오 때리는 게 카카오의 전 사업부를 때리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밸류에이션 그런 테이블, 사업 부문별 테이블에서 영향을 받는 부위가 있긴 하지만 또 안 받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전체 카카오 사업 부분에서 영향을 지금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추정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매우 미미해요. 일단 이 테이블에서 봐주시는 것처럼 카카오 페이 부분과 카카오 모빌리티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페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난 3월에 시작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면서 카카오페이 플랫폼 내에서 이제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그런 사업이 소비자들한테 오인할 수 있다. 즉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라는 플랫폼과 거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인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좀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카카오페이 사업부 내에서
보험 비교 서비스라던가 자동차 비교 서비스 아니면 애완동물 보험 비교 서비스 같은 일부의 보험 비교 서비스는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단을 했을 때 전과 후의 매출 비교는 사실 매우 미미해요. 그럴 것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1% 수준도 사실은 채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라는 회사의 그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많은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투자자들이 앞으로의 전망과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 기대값의 멀티플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제동이 걸린 부분은 조금 멀티플을 누를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오늘 김소연 널님 부르고 약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또 약간 네이버랑은 또 다르게 저희가 모르거나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 부분에 어떤 혁신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멀티플에 반영이 되니까 좀 걱정스럽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느껴집니다. 잘 느낀 건가요? 네, 맞죠? 정확하게 느끼셨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네이버 쪽으로 가면은 네이버는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 할 수 어, 있는지? 네이버도 말씀드린 주요 사업 부분 두 개, 광고와 커머스에 대한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매겨놓고요. 이게 가장 네이버의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가치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추가적으로 하는 네이버 파이낸셜 기반의 그 금융 서비스, 그리고 네이버도 역시 웹툰 비즈니스,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카카오와 다르게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도 국내에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을 정도로 성장세가 좋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부분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일본 플랫폼으로 진출되어 있는 라인 플랫폼이 네. 이제 야후재팬과 합병 이후에 제트홀딩스라는 통합법인으로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그 기업 가치를 이제 할인을 해서 네.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네이버도 부문별로 보면은 포탈하고 커머스 이게 일단은 가장 크고 그리고 제트홀딩스도 꽤 높은 그쵸. 퍼센티지를 네, 차지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웹툰과 파이낸셜 이게 그 다음 꼭지고 또 클라우드는 아직 그렇게 크진 아직은 않지만 미미하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렇게 네이버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최근에 어떤 뭐 국정감사 이슈나 이런 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카카오 대비해서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제 뭐 지적사항이나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사업 확장 면에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어떻게 이제 명확한 규제가 결정이 돼야 될지 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주가의 모멘텀이 좀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서는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또 그런 센티먼트 부분도 무시할 매우 수가 중요하죠. 없는데 네. 근데 지금은 뭐 선거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소상공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규제의 칼날이 가는 것 같고 그런 게 확실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성과가 매우 좋지 않았던 이유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근데 저희가 또 투자자로서 이렇게 마냥 센티먼트에 휘둘리기보다는 펀더멘털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에서 보여지는 영향을 받는 부분, 안 받는 부분 그리고 회사마다 코어 비즈니스가 어느 부분인지를 오늘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희가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은 어떤 정상화의 기대감을 하고 사는 게 또 저희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유념하시고 계시다가 이런 좋은 기업들을 선택할 때 그때 도날리를 보니까 김소혜 애널리스트가 설명 잘해줬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부분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그냥 저 혼자 결론 내려도 될까요? 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모멘텀이 약화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 플랫폼 기업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 좋은 사업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사업부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매출 성장률이 20% 후반에 나오는 네. 굉장히 성장주로서 희귀한 소중한 성장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롱텀하게 호흡을 잡고 보셨을 때에는 사실 지금
시기도 어떻게 보면은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려운 타이밍에 이렇게 딱그 소신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런 게 뭐라 그럴까 저희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말하는 컨빅션 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주제도 좀 예민할 수가 있었는데 좀 펀더멘탈의 팩트에 기반해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는 물러가겠고요. 오늘 저희 인사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